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 기자의 3분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여러분은 인혁당 사건을 아십니까? 1974년에 정부 비판하던 지식인들을 정부 전복 세력으로 몰아가두고 1년 만에 사형 판결 내리고 사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박정희 유신 정권의 무시무시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같은 해에 일어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아시나요? 인혁당 사건 주모자로 몰린 8명이 사형 판결을 받은 1975년 4월 8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주모자로 몰린 3명도 똑같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처형은 2년 뒤인 1977년에 일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 내지 친북 집단으로 조작하고 사형까지 한 점은 똑같지만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인혁당 사건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74년이라는 해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도 모두 법으로 처벌하는 긴급조치를 연달아 발표한 해이기도 하자 2월에는 문인 간첩단 사건, 3월에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또 4월에는 민청학년 사건과 그 배후로 인혁당 사건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수많은 간첩 사건의 하나로 묻혀버렸죠. 또한 이 사건에는 실제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포함되면서 짧게 이야기해서는 선명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국정원의 문제와 이 사건이 아주 비슷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초반에 각기 다른 이유로 북한을 방문했던 4명을 중심으로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울릉도와 전주, 대구의 대학 교수, 고등학교 교사, 목사, 의사, 은행원, 사업가, 정당원, 주부 등 47명을 무차별로 엮어내어 그중 3명을 사형시킨 사건입니다. 그중에는 대학 총장 물망에도 오르던 전북대 교학처장 이성희 교수도 있었습니다. 87인 이성희 교수는 당시 무기징역을 받고 17년을 복역했으며 작년에 재심 청구에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체류하던 1967년에 북한을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북한을 간 것은 지식인으로서 막 나가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당시 김일 부수상을 만나서는 간첩을 난파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바른 길을 가라. 이렇게 훈계까지 했던 낭만주의자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한을 위해 했던 이 일이 나중에 간첩단 사건에 얽히면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지막지한 고문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전모를 날리는 책 울릉도 1974를 낸 최창남 목사에 따르면 정부가 1974년 전후하여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쏟아낸 것과는 달리 북한은 1970년을 고비로 간첩을 보내는 것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미 1972년에 미국과 중국이,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 나라가 수교하고 이해 7월 4일에는 한반도에도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남북 간에도 보이지 않는 해빙 모드가 일시적으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걸 빌미로 박정희 정권은 유신을 단행했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주체사상을 확립하였으니까 양쪽이 다 남북 화해를 독재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간첩 난파가 줄어들자 중앙정보부의 인력들이 할 일이 줄어들었겠죠. 이 말은 정보부의 예산도 줄고 기구도 축소되며 인원도 줄어들며 승진할 기회도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출세에도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전국 변화에 악질 정보원들이 살아남는 길은 간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독재를 강화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의지와도 아주 잘 맞아떨어졌고요. 여기에 1973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고문과 사망으로 좌천이 된 중앙정보부의 차철권이라는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아는 이와 술을 마시다가 제일교포가 투자한 국내 사업체에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걸 계기로 제일교포와 그 친인척, 일본에 유학한 이들을 무차별로 엮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작 간첩단 사건으로 그는 서울로 영전되고 서기관으로 승진까지 됩니다. 고문으로 억지 간첩이 된 이들은 사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까지 그들의 삶은 수십 년간 완전히 절단이 나는데 말입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된 3명 가운데 한 사람인 전영관 씨는 62년에 간첩으로 난파된 조카를 따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돈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북한 동조 행위도 안 했습니다. 그건 중앙정보부가 수사한 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가 한 행위를 굳이
구분하자면 어쩌면 북한에 가서 북한 돈을 들고 튄 신상옥 감독과 비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 북한 돈을 얻어와서 북한을 위해 전혀 활동하지 않았으니 남한을 이롭게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거대한 간첩단 조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했기에 그런 주장은 일체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마저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맏딸부터 3살짜리 막내 아들까지 4남매는 졸지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반장이고 공부도 잘했던 전동희 씨는 우등상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정작 상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빨갱이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에 돌봐주는 이웃도 사라졌습니다. 동생들을 걷어먹이기 위해 오징어를 말리는 일도 했지만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동생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중학교를 끝으로 공부를 중단하고 고향인 울릉도를 떠나 이모가 사는 대구로 가서 미싱사가 되었습니다. 신살인 그는 지금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촉망받던 한 소녀의 삶이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지난 주말에는 박정희 정권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귀태라는 단어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일시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새삼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도마에도 올랐습니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버지인 것,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연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공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고문으로 수많은 가짜 간첩을 양산하고 그 공포심으로 국민들을 다스리려 한 독재 정부였습니다. 만일 이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아버지에 대한 불손이라 여겨서 모독을 못 참겠다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극복하고 대통령 박정희가 저지른 저 수많은 가족 해체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되신 분들과 최종길 교수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냈습니까? 이름을 일일이 들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인권유린이 박정희 정권 아래서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인연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 참여하고 그 죄과에 동참한 중앙정보부의 잘못을 낱낱이 가려내는 일에 나서야 공인이고 대통령다운 행동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치적과 같은 공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그가 저지른 독재의 과오도 함께 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내 정보 수집에 열올리고 댓글이라는 행위로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할 일이 줄어든 것과도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뤄낸 남북 평화무드는 국가정보원이 할 일을 줄여놓았는데 조직도 인력도 줄지 않자 이들이 할 일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간첩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자 간첩을 조작했고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개입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댓글을 쓰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도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이 일을 내버려 둘 경우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모략하고 마침내는 간첩으로 모는 일에도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발표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정원이 고문을 통해 조작했다고 뉴스타파 팀이 최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고삐가 풀려버릴 경우 어떤 길로 갈지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밝혀내고 거기에 관여한 모든 직원을 엄격히 처벌해서 민주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국정원 정치 개입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을 본연의 임무로 돌리는 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사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바스키